네, 날선 토크 4시보다 조금 일찍 만나는 썰전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김재섭 전 비대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난 주말 동안 여야 모두 큰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집권 여당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걸 두고 사실상 혼란해서 의총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의원을 새 당대표로 선출했는데요. 먼저 집권 여당 얘기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졸로 본다. 표현이 좀 그런데 졸로 본다는 거는 조경태 의원이 국민의힘 의총이 국민과 당원을 졸로 보는 것이다. 장기판에 졸로 본다. 뭐 이런 의미죠. 조경태 의원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재의 지도부가 이대로 있는 한 이래저래 무능적 공백 상태와 갈등은 장기화될 것입니다. 이번 의원총회의 결정은 국민과 당원을 졸로 보는 것입니다. 예, 조경태 의원이 저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여당 패널 분들이 대답하기 곤란할 것 같으니 먼저 전용기 의원님부터 여쭤볼게요. 네. 예. 사실 뭐 어떻게 하자라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원들과 국민들을 무시한다라는 내용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자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해는 합니다만 사실 이준석 대표가 복귀하는 거 그 시나리오 말고는 더 이상의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퇴양난으로 보이긴 하는데 조경태 의원이나 뭐 다른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다들 한 말씀씩 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자라는 내용은 없이 이렇게 사실 자기도 어려운 부분만 부각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조경태 의원 얘기했듯이 국민의힘의 의총이 의총의 결과가 국민과 당원을 졸로 보는 거다라고 보십니까?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예. 뭐 내용상 틀린 말은 아니죠. 그날 5시간 의총을 했다고 하는데 결론만 보면 저게 5시간씩이나 의총을 할 결론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법원 판결의 핵심은 비상 상황으로 볼 수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들의 총의로 선출된 당대표를 끌어내리면서까지 비상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게 이제 법원 판결의 취지인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총의 결론은 비대위 직무도행을 통해서 또 다른 비대위를 구성한다. 예. 근데 그 법원 판결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거든요. 이 상황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원 판결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법원 판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걸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인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납득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죠. 그리고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사태에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권성동 원내대표인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남아서 또 이게 불 끄는 역할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방화범이 불 끄는 걸 어떻게 세상이 이해하겠어요? 방화범이 불 끄는 건 이해가 안 된다. 네. 권성동 직무대행이 방화범이라고 보시는 거죠. 이 사태 비유하자면 그렇죠. 네. 이제 국민의힘 송파갑 파평윤님의 강동갑.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강동갑 파평윤님의 본을 바꾸면 안 되죠, 사람은. 예,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적확한 그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걸로 보고 국민 당원 거기에 이제 추가하면 법원까지도 무시하는 그런 결정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용기 의원 말씀하신 게 문제는 뭐 있다 얘기하면서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못 하고 있다 그 얘기인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두 가지잖아요. 새 비대위를 하자. 뭐 예. 당원을 고치든 뭐 하든 아니면 비대위 이전 체제로 가자. 최고위 체제로 가자. 둘 다 안 돼요, 지금. 하나는 비대위 체제는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법원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고. 비대위가 들어온 순간 최고위가 해산이 되기 때문에 이걸 다시 돌린다? 돌려서 있다 하더라도 남은 최고위원이 한 명입니다. 권성동, 성일종 두 분은 당연직이에요. 그럼 나머지 최고위원들을 전국위원회에서 보궐선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법원이 강조하는 민주적 정당성이 맞느냐는 또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법원은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한 바 있거든요. 결정문에서. 그거는 그 재판부의 판단이죠. 저는 이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대해서
우리 비대위랑 국민의힘이 정말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후진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후질 수가 있나? 그 처음에 가처분 신청을 이준석 대표가 했을 때 많은 국민의힘 이제 다선 의원들부터 시작해서 조영 비대위원장까지 우리 당에 율사들이 얼마나 많냐, 준비 탄탄히 했다, 가처분 기각될 거다 얘기했는데 인용돼 버렸잖아요. 그거 되게 뭐 당황스러웠죠. 그리고 나서 이 율사분들께서 탄탄히 준비했다고 하는 말이, 그 대응이 판사가 정치자이다 그거였었어요. 얼마나 후져요. 정말 후졌는데 그 다음은 더 웃긴 것이 이제는 그 우리 당내 중진들 내지는 그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비대위 또 다른 비대위를 띄우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는 이분들이 완전히 율사가 되셨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정치인이 아니라 정말 율사가 되셔서 법원의 판단을 비껴나가는, 법원의 판단을 우회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려는 국민의힘의 변호인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이 비대위, 또 다른 비대위를 설치하는 과정 자체가 정말 후지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면 이제 국민들을 졸로 보는 거다라는 말에 동의하시는 거죠? 도봉갑 당협위원장 김재섭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도봉갑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 강동갑에서는 그런 면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아니에요. 결론 똑같아요. 결론 똑같은데. 예, 도봉갑, 강동갑 역시 비슷하게 보고 있는 걸로. 고양을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말이 좀 맞다. 그렇지만 맞는 얘기다. 알겠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네, 저도 사실 동의하시는 국민들을 거죠? 무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동의합니다. 저희가 사실 뭐 아시겠지만 여야로 나뉘어서 또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진영이란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다 상식적인 분들이어서 패널 분들이 그 내부 비판도 많이 하십니다. 일단 도봉갑, 강동갑에서는 일단 내부 비판도 했던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총 결과까지 봤고요. 크게 저희가 얘기를 몇 가지로 나눠서 볼 텐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난 주말 했던 의총을 통해서 나눈 결과에 대한 저희가 간단한 얘기를 해봤고, 그다음에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의 얘기, 그리고 뒤에는 이준석 전 대표 얘기까지 좀 갈래를 나누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는 일단 직무정지된 주호영 비대위원장 없이 열렸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들어가는 모습 봤고, 오늘 비대위 회의를 통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직무대행 전담인 것 같아요. 계속 맡았는데 일단 책임이 있다는 말이 있었지만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위해 원내대표로서 반드시 수행해야만 하는 직무가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혼란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미 의원총회에서 밝혔듯이 원내대표로서 제 거취는 새로운 비대위 구성 이후 제가 스스로 결정하겠습니다. 예, 의총에서는 주말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내 거취는 스스로 결정하겠습니다라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마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 짓고 원내대표 사퇴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 이제 의총에서 재신임을 물었잖아요. 그래서 재신임 되는 방법으로 물러서라는 압력을 극복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 원내대표를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근데 문제는 비대위를 구성해 놓고 물러나겠다라는 건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당내 의사결정의 공백을 이유로 뭔가를 결정하면 그게 항상 탈이 났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준석 대표가 오늘 이 비대위원들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미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는데 비대위가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또 다른 추가 가처분을 냈어요. 이렇게 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남아서 출범시킨 비대위가 또 법적 시비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국민의힘의 비상 상황이 비대위 상시 상황이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돌돌권이라고, 돌고 돌아 권성동이다, 예.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돌권 예. 이렇게 얘기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마땅히 사실은 또 본인의 어쨌든 이 상황으로 당이 이 상황이 악화되게 된 그런 책임이 있는
그런 행위를 했다면 물러서는 게 당연한데 글쎄요 과도한 책임감인지 아니면 욕심인지 저렇게 버티는 게 잘 이해가 안 되고 물론 국민의힘은 그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지금 당의 이 상황에서 이 지경에 왔는데 그럼 누가 원내대표를 하냐. 중진들 둘러봐도 마땅한 대안이 없다. 저는 그렇더라도 일단 물러나서 합의 추대를 하든가 아니면 이 상황에서 하겠다고 자임하고 나오는 분이 어쨌든 잠시 일종의 비대위원장을 역할을 맡아서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든 아니면 지금 이제 기능이 상실된 최고위원회를 복원하든 그렇게 해서 국면 전환을 해야 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남아서 뭘 하는 순간 국면 전환이 안 돼요. 이준석 대표도 그런 물러설 명분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계속 국민의힘에 벌어지는 일련의 위태로운 사건들에서 안전핀 역할을 했던 건 맞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고 여당 내의 내용도 그렇고 그 안에서 마지막으로 최후의 보루로서 안전핀 역할을 했다라는 데서는 그래서 원내에서도 어느 정도 중지를 모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신임도 했었던 것 같고. 안전핀 그러니까 안전핀. 뽑히기 전에 안전핀 말씀이시죠? 그렇죠. 뽑혀진 왜냐면- 안전핀이 아니고. 그렇죠. 이제 폭탄이 있는데 마지막에 안전핀 요 하나만 뽑히면 다 터진다.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뽑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체리 따봉. 근데 문제는 그래서 뭐냐면 문자 파동이 있었고 체리 따봉이 있었고 그 위에 또 뭐 펠로시 사진 찍는 모습들도 그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전핀 뽑히면 큰일 난다 해서 재신임을 했는데 지금 이제 안전핀 뽑힌 거거든요.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 권성동 직무대행을 향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할 만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이번 비대위가 뜨기 전에도 직무대행이니까 비상대책위원장을 모실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당원당국까지 개정해줬거든요. 당원당국 개정해주고 재신임했고 힘을 몰아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안전핀을 뽑아버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거치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핀을 안 뽑은 게 아니고 안전핀이 뽑혀서 터진 폭탄을 계속 숨기고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사실 여기서 제일 억울한 사람은 이준석 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사실 선거 전에는 계속 뭐 이렇게 울산 회동도 있었고 한 2번 정도를 당 밖에서 돌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가 세워지고 나서는 계속 권성동 원내대표가 계속 터뜨렸거든요. 이 폭탄들을. 근데 결국에는 당에서 쫓겨나는 사람은 이준석이고 예. 그것 때문에 지금 감정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히 나가고 있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제 안전핀이 뽑혔다라고 하기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빨리 그 자기 거취를 결정을 했었어야 됩니다. 저는 그 국민의힘 의총을 보면서 굉장히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의총은 하나만한 의총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체리 따봉으로 인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소통되는 사람은 권성동 원내대표라고 생각을 할 텐데 누가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반기를 들 수 있느냐 이거죠. 사실 이 권력 싸움의 핵심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랑 대화하는 걸 일단 저는 뒤로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초점으로 돌려놓고 모두와 소통하고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자해지를 해야 이 상황이 어느 정도 풀릴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저희 당이 이렇게 위기에 몰려 있어서 야당에서 공격하는 건 이해하는데 대통령과 소통하는 사람이 꼭 권성동 원내대표 있는 것도 아닐 걸로 보고 뭐 그걸 또 대통령까지 연결시키는 그 기승전 대통령 논법에 대해서는 좀 유감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거취를 표명하고 싶어도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지금 당이 뭐 어떻게 이 지도부가 맞는 건지 제대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이걸 수습을 해야 되는데 물론 새 원내대표가 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뭘 하면 아름답겠죠. 근데 그것도 시간이 걸리고 하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본인이 자리 욕심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거 수습하는 것까지만 하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받아들이시는 게 합리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제 그 추석 전에 새 비대위를 출범하겠다라는 방침을 정해놓고 그때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사결정의 공백이 발생하니 좋든 싫든 내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이 접근법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무리인 것 같아요. 기왕 비상 상황이 발생한 거는 뭐 오래됐는데 그걸 갖다 꼭 추석 전에 마무리를 줘야 된다라는 것도 물론 정기국회가 목전에 있고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는 아니겠죠. 근데 이미 물은 엎질러졌어요. 지금 뭐 추석 전에 새 비대위가 출범한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새롭게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고
추석 전에 새 비대위를 출범하겠다는 그런 의총의 결정 자체가 또 다른 이제 법적 시비의 대상이 되면서 또 이게 수렁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기술적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근데 정치적으로 푼다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냥 상식적이고 순리적으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권 원내대표가 물러나야죠. 물러나야 된다. 일단 물러나고 나서 어렵더라도 어쨌든 새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새 지도부를 다시 세우는 그런 일을 어쨌든 당의 수기를 거쳐서 해야 이준석 대표도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데, 아니 지금 이 사고를 다 본 원내대표가 쳐놨는데 권 원내대표가 또 이걸 수습한다시고 새 비대위를 띄우면, 제가 아까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듯이 소방대가 불 끄려고 만들어졌는데 방화범이 섞여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보기에 그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일단 이것부터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오늘 추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과 8명의 비대위원 등 8명의 비대위원, 그리고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라는 추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의 남부지법의 지난주 판단에 따르면, 결정에 따르면 비상 상황이 아니어서 비대위가 자체가 무효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논리라면 추가 비대위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연이은 이 가처분 신청은 뭐냐면, 내가 대표를 그만두지 않는 한 비상체제는 될 수가 없다. 이 선언이에요. 그렇죠. 법원의 판단은 당원이 뽑은 대표를 최고위원과 또는 상임 전국위원들이 비상 상황이다라고 해서 쫓아낼 수 있는 명분은 없다니까요. 그렇죠. 정당 민주주의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해법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애매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대위를 새로 꾸릴 수도 없는 거고, 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그 앞으로 돌아가서 최고위원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한다. 근데 전국위원회에서 간선으로 해가지고 몇 명, 4명 이상을 계속 넣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있으니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 그 말씀이 맞아요.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이준석 대표는 계속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하겠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호소를 하는 거예요. 소리 큰 아우성. 나는 이 당에 계속 있고 싶은데 왜 자꾸 나를 떨어내려고 하는 거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서로 헤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묶어야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난 의총에서 제가 가장 좀 말이 안 된다고 본 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추가 징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총에서 채택을 했어요. 그걸 들리는 말에 의하면 표결을 했답니다. 손을 들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일종의 이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는 원내 최고 의결기구인 의총에서 윤리위에다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이 사람 징계해. 빨리 징계해. 지금 이 제소돼 있는 거 가지고. 예. 이게 과연 윤리의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맞는 거냐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노골적으로 그 얘기는 말 표현만 그렇게 안 했을 뿐이지 이준석 제명하자. 이걸 결의한 거나 다름 아니잖아요. 지금 의총의 결과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윤석 대변인 말씀은 정치적으로 하면 다른 해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윤리 얘기 잠깐만 하면은, 만약 윤리에서 제명에 준하는 어떤 징계를 내리면 또 가처분 할 거예요. 그럼 당은 점점 수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은 그렇게 옳지 않다고 본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자, 그럼 정책 해법이 뭐냐? 이준석 대표가 당에 계속 남아서 뭔가 정치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당대회 다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언제든지 전당대회를 뭐 내년 1월이 됐든 2월에 됐든, 제가 볼 때는 징계 6개월은 감수하는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는. 예. 그렇다면 6개월 이후에 전당대회가 열려서 이준석 전 대표도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에 전당대회를 연다는 어떤 합의가 있은 후에, 그러고 나서 본인이 이 사태가 어찌되었건 촉발된 원인 제공자 중에 하나니까 당대표직 사퇴해서 정상적으로, 이 말이 좀 이상합니다, 정상적으로 비상대책위가 출범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비대위가 남은 한 4, 5개월 정도 이끌어주고, 그리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윤핵관이 됐건 이준석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다시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당이 하나로 되는 그런 모양새로 가야 하지 않을까. 당원의 선택을 다시 받자는 건데, 물론 이제 그전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수용을 해야 되죠. 내가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 걸. 그렇죠. 다시 당원의 선택을 받게끔 기회만 준다면 물러나겠다. 그걸 중간에서 협의할 사람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 징계 한 4개월 정도 남았다고 보고,
1월 이후에 복귀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당대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는 본인도 생각 안 할 거예요. 현재 분위기라면. 그렇다면 거기에 조금 여유가 있는 겁니다. 뭔가 타협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나 해법을 얘기한 건데요. 저는 이제 그 윤희석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야당이라서 이번 사안을 보고 절대적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그 당의 상황들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누가 비대위원장에 추대가 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인정할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처음에 이런 분란이 있었을 때도 오히려 이준석 대표한테 스킨십을 먼저 했더라면 이 상황이 이렇게 악화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위가 수용이 되려면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인정해야만 앞으로의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당이 더 수렁으로 빠지는 역할이 안 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안 된다면 윤핵관이라고 거론되는 어떠한 분이라도 이준석 대표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우리가 잘해보자라는 제스처는 있어줘야 이 사안이 풀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예, 문제는 근데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져서 화해가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근데 일단 그 감정이라는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번 의총의 결과는 이준석이 싫다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주 싫다죠. 이준석을 몰아내야 된다. 이준석을 절대로 출마시키면 안 된다. 이준석을 당대표로 복귀시켜서는 안 된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건데 그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비판했던 제일 컸던 포인트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너 미워 죽겠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미워 죽겠어서 법과 제도와 권력을 이용해서 몰아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정의 영역이 힘과 권력을 바탕으로 제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밀어내는 방식으로 사용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오고 반드시 반작용이 옵니다. 이준석 대표를 더 키워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가 정말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고 국민의 지탄을 받는다 그러면 국민들의 평가를 받게 하거나 아니면 이준석 대표보다 더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준석만 빼낸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뭔가 모르게 이 집단 사고에 빠져서 과거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밀어냈던 똑같은 데칼코마니처럼 이준석 대표를 지금 국민의힘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거 보다 보니까 제가 심각하게 우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은 지금 김재섭 비대위원의 말씀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 얘기 똑같이 했잖아요. 예. 두 분이 간만에 의견이 데칼코마니. 도봉갑과 강동갑의 네, 같은 갑이잖아요. 같은 닭인데요. 근데 원래 윤희석 전 대변인님이 또 종친이기 때문만 아니고 나름 지난 저희가 썰전 나이트에서도 얘기했지만 지난 대선 때부터 측근이었죠.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으로 활동해왔었거든요. 아니에요. 무슨 측근입니까 제가. 아니, 근데 이제 우리 김재섭 위원장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그러니까 지난 정권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2개월 가처분 해가지고 그거 뒤집어 엎고 똑같아요. 윤석열 네. 총장이 결국엔 대선 후보가 되는 발판을 그때 만든 거예요. 국민들이 보기에 저거 상식적이지 않다. 이 민심이 작용한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법과 원칙을 그렇게 중시했던 윤 대통령이 지금 이 사안에 있어서는 왜 당시하고 다르게 행동하느냐. 윤 대통령은 진짜 법치주의자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미리 고지, 안내 말씀을 드리면 여러 현안에 대한 얘기, 지금 저희는 쭉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을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그 외에도 앞으로 나오는 얘기들,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촌철살인, 재밌는 의견들 모아서 소개를 하고 그중 2명에게 영화 상품권 2장씩 무작위로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서 국민의힘 새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당의 그 의원과 또 우리 당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내린 결론이면 그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당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합당한 그런 결론을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잘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게 윤 대통령의 의견인데요.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상시 소통하는 고위급 참모가 한 얘기입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몇 명 있겠죠.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의 문제일 뿐이고 원내대표 자리를 내려놓는 게 순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총과 그리고 오늘 비대위에서는
권성동 직무대행의 체제로 가는 건데 그걸 존중한다고 했는데 대통령과 상시 소통하는 참모의 의견은 다르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이건 뭐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익명을 용한 관계자가 정무수석실, 시민사회수석실이 있는 대통령실 청사 7층에는 피바람이 불고 있다. 그러니까 윤핵관 라인들 속가내기를 한다라는 얘기로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니까 당의 정치의 영역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대통령실 참모들, 고위급 참모들의 얘기를 보면 아니다. 윤핵관 정리하는 분위기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파평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 당에서 중지를 모아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 존중한다는 얘기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예요. 원론적인 얘기다. 네, 원론적인 얘기 밝히신 거 그 세부적인 얘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분위기가 아마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당 상황이 어지러운 것에 어떤 책임을 권성동 원내대표의 어떤 여러 가지 그동안 보여왔던 행적들에서 찾는 걸로 보이고 여기에 이제 정무수석실이나 시민사회수석실에 대한 어떤 문책 이 얘기는 특히 정무수석실 같은 경우에는 여당과의 어떤 조율 이런 관계에서 실책이 있어서 여당 내부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정도 시각으로 보시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뭐 2명의 정무수석실 비서관이 사의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뭐 원론적인 말씀이시긴 한데 한편으로 굉장히 정직하지 못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의 말이요. 예, 유승민 그 전 원내대표도 그런 직격을 했던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태가 오기까지 저는 윤 대통령은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책임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근데 나는 당무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겉으로는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전혀 다른 보도들이 그동안에 이루어졌잖아요. 체리 따봉도 마찬가지고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그리고 청와대 정무수석이 왔다 가서 최고위원들이 줄사퇴를 하기 시작했고 가장 최근 보도에 따르면은 전당대회를 왜 내년에 합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셨다. 이거 당무에 다 관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일부 그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지금 와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야 된다. 대통령 말씀하고는 다른 또 이게 약간 대통령의 이중 플레이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좀 허심탄회하게 이 사태에 본인 스스로 이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리고 성찰하고 상황을 수습해가는 모습을 보여야지. 아니 대통령이 여당과의 관계에서 뭐 관리 잘못했다 그래서 국민들이 물러나라 그럽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직하지 모습을 보이지 못,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은 저는 그게 오히려 더 크게 점수를 잃는 거라고 보고 그리고 여권 일각에서 일종의 다중 권력 투쟁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이제 임기가 111일밖에 안 지났는데 제가 왜 그걸 느꼈냐면 지난 의총에서 그 초선 의원들이 지난번에 왜 연판장 돌렸잖아요. 그 연판장 돌린 의원들 나와서 말씀 좀 해보시죠.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누구를 겨냥하고 있겠습니까? 장제원 의원을 겨냥한 거잖아요. 사실상 그 연판장을 주도했던 의원이 박수영 의원인데 장제원 의원하고 가깝고 또 그걸 갖다 지적한 윤한홍 의원은 또 윤핵관이고 그러니까 윤핵관 내부에서도 뭔가 이게 좀 기류가 서로 다른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숙청, 속가내기 이거는 알려지기로는 밖으로 이른바 이제 대통령의 진짜 측근 그룹 검찰 라인이 중심이 된 거기서 이게 이 여의도 라인을 타고 들어온 즉 윤핵관 라인을 타고 들어온 능력이 별로 없는 참모들을 잘라내기 하는 거다라는 설이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핵심은 디테일은 그 부분이죠. 오늘 보도에 하면 저희가 뭐 지난주에도 다루려다가 갑자기 다른 일이 나와서 못 다뤘는데 현재 대통령실의 주축들이 윤핵관 인사 라인에 대해 손을 대기 시작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추석 전후에서 많은 대통령실 인력 교체가 있을 것으로 얘기가 된다라고 나왔고요.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도 개편은 상시적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윤핵관 인사 라인은 장제원 의원 라인이다 라는 게 이미 많이 나왔었고 이미 사의를 표한 몇 명은 장 의원과 관련이 있고 의원실에서 일했던 뭐 보좌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장제원 의원과 거리두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글쎄요, 뭐 거리두기까지는 아니겠죠.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 또 오늘 조금 전에 속보를 보니까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불릴 수 있는 비서관도 이번에 인사 혁신 대상 중에 하나가 올라 있는 걸 보면
사실은 정말 대통령실에 일을 못하는 사람들을 속아내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서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모종의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대통령이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과 같이 일하는 참모진들을 대거 물갈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늦어졌냐? 이 인사와 관련된 문제는 몇 달 전부터 계속 지적된 문제였는데 왜 이제 와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정말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 유능한 사람과 무능한 사람을 가려내는 시간이 좀 필요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것이 이제 추석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실제로 대통령실의 분위기에서도 뭔가 개선을 해야 되지만 누가 잘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내보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일을 하고 업무 평가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려는 움직임들이 그전까지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그 과정 속에서 어제 오늘 그다음 저번 주부터 불거진 인사혁신 내용들이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한 것이고, 이제부터 정말 칼을 대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글쎄요, 뭐 윤핵관들과 거리 두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핵관들만 겨냥해서 인사쇄신을 하는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예. 그런데 지난주에 25일이죠. 연찬회에서 의미 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벌써 윤석 대변인님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계시는데, 장제원 의원이 연찬회에 참석을 해서 아무래도 핵심 측근이니까 기자들이 많이 저렇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 일단 대답은 안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연찬회에 저녁에 왔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왔는데 대통령 오기 10분 전에 장제원 의원이 갔어요.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지역구에 일정이 있어서 갔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유례 없이 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집권여당의 연찬회에 참석했는데 핵심 의원이 조우하는 걸 피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물론 먼저 전용기 의원님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멀리 하려고 하시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만나게 되면은 언론이나 국민들은 혹시나 뭐 오해할 소지가 있다라고 이제 장제원 의원이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대통령실에서도 사실 윤핵관을 솎아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이, 저는 대통령의,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윤핵관을 솎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칼을 들이대는 방식으로 누구를 평가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 결국에 윤핵관이 솎아내지면 검핵관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장제원 의원께서 당장의 대통령과 얼굴을 보고 나서 혹시나 또 다른 오해를 만들게 되면 진짜 윤핵관이 솎아내는 시간이 가속화되고, 혹시나 검핵관이 와게 됐을 때는 본인이 더 불리한 상황이 되는 그런 계산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 좀 불경스럽네요. 불경스럽다. 대통령이 도착하기 10분 전에 윤핵관이라는 분이. 장제원 의원이 옛날에 수석 대변인도 하고 그래서 언론 생태를 잘 알 거거든요. 대통령이 오기 10분 전에 가면 내가 간다고 기사 쓰고 왜 갔지? 라는 것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 갔다라는 건 아니, 그리고 이런 정치권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나 기분 나빠 대놓고 얘기한다라는 것도. 뭐 기분 나빠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이슈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가면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 이슈가 될 걸 뻔히 알면서 갔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선뜻 이해는 안 되고, 그리고 당 의원 연찬회를 하면 다 지역구 일정 뒤로 하고 오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은 뭐 지역구에 일정이 없어서 남아 있나요? 장제원 의원이 모르겠어요. 장제원 의원은 본인을 좀 다른 의원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른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윤핵관이어서 윤핵관으로서의 특권인지 모르겠으나, 근데 저런 그 행동 하나하나가 당내에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 느낌에. 저는 반대로 해석하는데요. 그 얘기는 지금 장제원 의원이 뭔가 불만에 차 있고 해서 좀 뭐 거센 행동을 한다 이렇게 해석되는데 반대로 봐야죠.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일각에선 그런 해석도 있었는데 그건 안 맞습니까? 그건 잘못된 해석이죠.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장제원 의원이 조금 수세에 몰린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대통령과 같이 있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뭔가 전하고 똑같다. 그래도 뭐라고 할 거고, 전하고 좀 뭔가 다른데 뭐 그런 장면을 또 뭐 찍을 거예요. 서로 다른 방향 보고 있는 사진 찍어가지고 또 서로 다른 방향을 보는 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막 얘기하는데 장제원 의원이 뭐 딴 쪽에 약간 잠깐, 쳐다보는 모습, 네. 그런 장면 찍히면 찍히면 또 해석이 그렇게 나오고 하니까 아예 그 해석 여지를 차단하려고, 그렇다고 연찬회를 안 올 수는 없고, 그래서 아마 먼저 자리를 피하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검핵관은 뭐죠?
검찰 그렇죠. 출신 핵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사실 뭐 보도 여러 가지 나오면은 윤핵관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실 검찰 출신 인사들이 이렇게 쫙 지켜보고 있다라는 보도로 저는 봤거든요. 그거는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그 검찰 출신 인사들이 예를 들어 여의도 정치권 사람들 견제할 수는 있는데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정무라든지. 그래서 검핵관, 윤핵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이 등치가 되지 않는다. 국문과 출신이시니까 좀 지적을 해주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 장제원 의원께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피했던 것은 저도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괜히 오해 만들 필요는 없죠. 그러나 이 시기가 겹치다 보니까 예. 또 다른 오해를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국민의힘의 비대위 그런데 또 가처분 신청을 이준석 대표가 걸어서 잘 될까? 그리고 대통령의 입장까지 쭉 얘기를 나눴고요. 썰픽에서 또 추가로 저희가 짚어볼 얘기들 보겠습니다. 강정 아나운서입니다. 네, 썰픽입니다. 첫 번째 픽부터 보시죠. 싸움의 기술.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밤에 올린 글입니다. 오늘은 아니다. 오늘 우리는 싸운다. 영화 반지의 제왕 속의 명대사를 인용했는데 앞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가처분 한 방 더 맞아야 한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새 비대위와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이 전 대표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TK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구 떡볶이 축제와 달성군에서 지지자들을 만났고요. 그제는 경북 칠곡의 가족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른바 보수의 심장에서 다지는 전이 이번엔 어떤 싸움의 기술을 가지고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지켜보시죠. 두 번째 픽은요. 소방 공무원이 김건희 여사. 대통령의 대외비 일정 유출로 논란을 샀던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 건희사랑에 어제 이런 사진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건희 여사님 수해복구 봉사활동이란 글과 함께 빨간 동그라미로 이렇게 강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해당 인물은 김 여사가 아닌 한 소방 공무원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17일 충남 부여에서 소방 공무원들이 수해 복구 작업을 할 때 소방청이 찍은 것으로 당시 다수의 언론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난데없이 김건희 여사로 둔갑한 거죠. 현재 해당 글과 사진은 삭제된 상태인데요. 팬카페 관리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회원이 페이스북과 단체 대화방에 올렸길래 따라 올렸다며 김 여사가 조용히 자원봉사를 다니시는데 어디서 사진이 보도됐나 싶어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이준석 전 대표 얘기부터 잠깐 하도록 하죠. 일단 지난 토요일 경북 칠곡을 찾았고요. 또 얘기는 지금 뭐 성묘를 하는 모습, 이 성묘 모습도 잠깐 얘기가 있었죠. 김병민 전 대변인과 약간 설전을 벌이기도 했고 주로 이제 칠곡 그리고 달성에서 머물면서 당원들을 만나는 모습들을 본인이 많이 알렸습니다. 칠곡은 본가, 달성은 외가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게 그냥 본가 외가 같다기보다는 사실은 보수세가 강한 대구 경북이 원래 나의 뿌리다. 이걸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성묘를 간 것은 그것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보수의 심장 이쪽에서 터잡고 살아온 가문의 뭐 아들이다, 손자다 이런 것들을 또 아무래도 은연중에 시사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달성에서 머무는 것 역시도 저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준석 대표가 왜 하필이면 지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던 그날에 그 바로 다음 날에 왜 TK를 갔느냐라고 하면 이준석 대표는 여기서 승부수를 던지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 때도 이준석 대표가 결정적으로 당대표가 됐던 하나의 메시지를 꼽으라 그러면 결국 대구에서 있었던 박근혜 탄핵의 강이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이준석 대표는 정말 강한 승부수를 던지고 실제로 대세를 몰아가는 일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TK에서 굳이 어떤 보수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 국민의힘 내부 여론 중에 이준석 대표 싫어한다는 여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중도층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민주당은 오히려 좀 우호적이고 이렇게 했는데 보수층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가장 많은 상황 속에서 이준석 대표가 굳이 칠곡을 간 거면 당연히 성묘의 의사도 있었겠지만 승부수를 던진다. 내가 가처분 인용이 됐고 법원이 나의 판단을 들어줬고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일들이 부당하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승부수를 던져보겠다라는 메시지로
저는 읽힙니다. 일단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일부에서는 당의 혼란의 한 관련자이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배신자다 또는 가해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이른바 보수의 심장이라 불러일으키는 곳에서 지지세를 가져가면 그런 의식들을 다 그렇죠. 상쇄시킬 수가 있겠죠. 그 승부수를 던지러 간 거라고 봅니다. 뭐 그런 해석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방송 초반부터 계속 이제 뭐 예.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계속 사과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게 뭐냐면 결국에 정치인이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SNS나 언론에 알리게 되는 거는 내가 여기 있으니까 빨리 신경 좀 써라라는 메시지를 읽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들한테 내가 여기 있으니까 빨리 와서 사과 좀 해줘라라는 의견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 예. 왜냐하면 여기 있으니까 와서 사과해라. 그렇죠. 지금까지 그 이미 법원에서 판단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대표는 이준석이다라는 것을 법원이 판결을 한 거고 지금도 추가적으로 비대위원들한테 가처분 신청을 넣는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넣었죠. 그 예. 이유는 결국에는 내가 지금 이렇게 보수의 심장에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 누구든지 와서 나한테도 사과의 시그널을 보내고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라는 이런 메시지도 한번 읽힌다.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그런 싶습니다. 메시지도 가능하다. 네. 뭐 다분히 TK 민심을 겨냥한 전략적인 행보로 보이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국민의힘 내분 사태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일반 국민 여론조사 하면 이준석 대표가 잘못했다는 비중이 확 줄어들고 보수층이나 당원 여론조사를 당원들의 의견은 좀 높은 편인데 사실은 이제 TK가 그중에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로서는 어쨌든 TK 민심을 돌려놓을 수 있다면 그리고 TK 민심마저 국민의힘의 이른바 윤핵관들과 기득권 세력들이 보이고 있는 이런 행보에 대해서 한심하다 이렇게 등을 돌린다면 이 당장은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자리에 복귀를 못하고 밀려나는 한이 있더라도 길게 봤을 때 어쨌든 보수 정치의 중심은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 저는 이런 판단이 여기에 개입돼 있다고 보고요. 원래 이제 이런 식의 전략적 행보를 잘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잘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그런 것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사진 건희 사랑도 한마디 이건 윤희석 대변인님이 해주시겠어요? 아니, 저는 그게 뭔가 봤는데 네. 그 누가 봐도 그 여성의 몸집이 아니잖아요. 그 사진에 보면.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남성 소방관이라는데 이게 건희 여사라고 저렇게 해서 보낸 건게 일단 팬은 아닌 걸로 네, 뒷모습을 제대로 그러니까 이 모르잖아요. 부작용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괜한 오해를 자꾸 사니까. 그래서 이 팬클럽에 속하신 분들이 좀 잘 판단해서 팬클럽 예. 활동을 하시기를 제가 여기서 더 나가면 또 뭔가 또 어떤 분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강모 변호사님이 뭐 제가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아니구나.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댓글을 좀 몇 개 소개를 하고 영어 3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비대위 결정 관련해서 시청자분들이 유튜브로 의견을 주셨는데요. 미고 A님은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워도 원위치에서 해야 하는데 두 번째마저 잘못 끼워서 하려고 하면 답 없네요. 처음부터 다시 하소마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바다구슬님, 한국 사람이 국어 독해력이 딸려서야 어찌 국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활동을 하는지 아마 이제 법원 결정문을 두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대위가 아니라고 했는데 비대위 위원장만 아닌 걸로 지금 했습니다. 노땡수님, 정치는 생물이라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꾸 동물처럼 행동하는 듯. 예, 생물이 좀 더 넓은 개념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영화 티켓 관련돼서 10필천사님이 주셨는데요. 13년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가장 좋은 점은 썰전 라이브 TV로 본방으로 볼 수 있어 좋아요. 앞으로 먹여 살리겠다는 신랑한테 고맙다고 영화 보여주고 싶네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분 이거는 아주 어, 드려야 할 만한 드려야 할 이유가 만한. 많네요. 예, 여러모로. 13년 직장 네, 남편. 일단 신랑한테 고맙다고 영화 보여준. 예, 저희가 영화 상품권 2장 재취업을 하실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크리스 C님. 조경태 졸로 본다. 김성태 앵커 줄 거라 본다. 국힘 때문에 맨날 짜증인데 영화로 기분 전환할 수 있게 영화표 주세요. 이것은 좀 심각한 곤란합니다. 결격사를 박성태 앵커를 김성태 앵커라고 저는 불렀기 때문에 김성태 전 의원님은 강서 쪽에 따라 계셨고요. 저는 성이 좀 다릅니다. 안타깝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박천경님, 몰래 썰전 보다가 상사한테 들켜버렸네요. 상사와 저 관계가 이 대표님과 윤 대통령과의 관계처럼 악화되지 않게 썰전 라이브에서 영화표 2장 주세요. 이거 예. 상사하고 보러 간다고 해야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너무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아, 그러네요. 미션인데. 네.
그러면 드릴까요? 상사하고 보러 가시라고 하고 상사한테 그래요. 보러 가시라고 박천경님 영화표 2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한 분이 드리자고 하면 바로 드립니다. 이게 이제 인생의 사실 운이다. 네. 제가 그런 걸 기조를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연필놀이님 김재섭 의원은 우리 딸 PT샘 닮았어요. 건강한 몸만큼 건강한 정치 바라요. 네, PT 법대 선. 출신입니다. 다시 한번 예. 말씀드리지만 법대 출신입니다. 이른바 설법 출신이신데 일단 뭐 JTBC 예능에 오버 더 톱이라고 이렇게 팔씨름 대회가 있는데요. 정치인 대표로 거기 녹화를 얼마 전에 하고 오셨어요. 우승하길 바랍니다. 근데 우승 상금이 1억 원인데 얼마인지 아, 진짜로? 모르고 수혜당한 우리 이웃들께 다 드리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대요. 아. 그거 스포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오버 더 탑에 담당 PD님이 썰전 라이브 보고 저분 대체 누구냐? 팔림 좀 쓰겠다. 그렇죠. 해서 섭외가 제가 이랬잖아요. 예. 네. 저도 분장실 아까 살짝 만져봤는데 웬만한 사람은 허벅지 같아요. 네. 예. 잘 하고 오겠습니다. 예. 쪼쪼이님 역시 윤희석 의원님은 긍정적이고 신사 같습니다. 총선에서 국회로 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윤희석 의원님이 될 때까지 화이팅. 이분 어떻게 안 돼요? 사비로 어떻게 제가 이렇게 말한 다음에 뒤에 뭐가 하나 붙는데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뭐가 있어요? 없네요. 아, 없어요? 아유, 다행이네. 이렇게 없는 거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전용기 의원님은 민주당의 젊은 희망입니다. 논리 정연한 말투도 그렇고 얼굴도 아이돌 같아요. 아이고. 썰전 라이브 고정으로 나와주세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썰전에서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준비하겠습니다. 장철민 의원님과 두 분이 팔씨름 대회를 이기시는 분께 제가 출연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민주당 얘기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민주당의 당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오늘 첫 최고위원회를 열었고요. 이재명 신임 대표가 가운데 앉고 여러 새로운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도부 최고위원들이 쭉 앉았습니다. 정청래 의원과 장경태 의원 모습도 보이고요. 고민정 의원, 서영교 의원의 모습도 보입니다. 다 최고위원이 됐죠. 이재명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민생이 중요하다라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직접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요청드립니다. 민생 앞에 여야와 정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도 현재 이 민생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의 불안과 대결의 기운을 완화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야가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야 된다. 영수회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영수회담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거 때는 많이 싸웠지만 통 큰 결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재명 대표의 취임 연설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반사이익 없는 정치를 원한다. 그러니까 누가 실수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실제로 민생 정책을 누가 더 잘하느냐 이걸로 한번 풀어보자 이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영수회담이라도 통해서 정말로 민생을 한번 되돌아보자, 협치하겠다. 잘하는 부분은 협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뭐 안 할 이유가 없죠. 만약에 이재명 대표 쪽에서 진정성 있게 제의를 해온다면 당연히 생각해볼 여지가 많은 것이고 대선 때 두 분이 그 다른 그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아니라 대선 때 직접 이렇게 대결을 했었던 분들이니까 국민적 관심도 엄청 클 겁니다. 긍정적으로 봅니다. 할 거면 대통령한테 하세요라고 조언을 제가 하셨습니다. 만약에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저는 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당연히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 속에서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야당과 손을 잡고 또 민생 문제 같이 해결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 말한 게 정답이에요. 지금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정기국회 앞두고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것도 필수적이지만 정치적으로 사실은 지금 여당 내분도 그렇고 굉장히 좀 어려운 처지에 윤 대통령이 놓여 있어요. 이의제라고 오랑캐를 제압한다고 사실은 영수회담을 통해서 새로운 국면전환 탈출구 만들 수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그런 이 통 큰 생각이나 정치력이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 걸림돌은 이분이 이제 검사 시절의 관성이 강하게 남아 있다 보니까 범죄자하고 어떻게 영수회담을 하냐.
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영수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지금 이재명 의원에 대한 이제 사법 리스크 청구서가 계속 날라오기 시작하던데 9월 초부터 지난 대선 때 태도로 보면 거의 범죄자로 단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영수회담은 저는 어렵겠죠. 일단 배우자 그런 생각을 저는 오히려 버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얘기는 일단 네 분의 의견 여기까지 듣고 뒤에 저희가 이재명 대표와 친구라고 계속 얘기를 하신 안민석 의원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뒤에 민주당 얘기는 또 안민석 의원님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전당대회가 끝났죠. 민주당 새 지도부가 선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오늘 안민석 의원님과 함께 민주당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지금 오시는 후에 다 저희 화면으로 제가 네. 라이브니까 다 네, 이야기 잘 잡혔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네. 박원석 의원님하고도 악수 바쁘신데 이렇게 악수만 하시고 밖에서 예. 그 제가 좀 밥 살 일이 있어가지고요. 아, 이제 날짜 잡자고 그 날짜 얘기했습니다. 잡자고. 예. 언제 밥 한번 먹어 얘기하셨군요. 예. 일단 저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압도적 승리죠. 77.77%, 네. 반올림 77.8%입니다. 뭐 전대 기간 동안 또 끝난 다음에 이재명 의원과 좀 얘기를 하셨습니까? 네네. 그 뭐 이번 전대는 처음부터 이재명의 승리가 예상됐기 때문에 저희 이제 이재명을 도왔던 이제 중진들은 예. 뒤에서 보이지 않게 역할을 쭉 했었고요. 예. 근데 이제 어제 이재명의 압도적인 승리가 이게 이제 어느 한 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 어떤 항상 그 시대마다 예. 어떤 민심의 호랑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세상의 변화를 바라는 민심의 호랑이가 이재명을 등 위에 태우고 쭉 질주를 해왔어요. 예. 그러나 이제 대선은 실패했고 예. 이번에 이제 야당 대표라는 그 이제 목표점을 이 민심 호랑이가 이재명을 태우고 달려준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재명 개인이 당대표가 되고 안 되고의 저는 문제를 떠나서 민주당의 주류가 교체가 되었다. 20년 만에 이재명의 특출한 개인기로 이 주류가 교체가 되었다는 이 사실, 그리고 세상은 비주류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예. 비주류가 예, 비주류가 세상을 바꾸는 것인데 이제 이재명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지 이제 지켜볼 대목입니다. 그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른바 지금은 이제 구민주계라고 그러죠. 네. 김대중 전 대통령부터 민주계가 있었고 그 다음은 친문으로 민주당의 주류가 옮겨갔고요. 그러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친명으로 주류가 바뀌는 건가요? 당연하죠. 네. 근데 친명이라는 것이 세력이 그다지 그렇게 공고하거나 많지가 않아요. 안민석 의원님은 친명 뭐 그렇게 이제 분류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재명 의원과 친구라고 했으니까 진짜 친명이잖아요. 친구.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친구 먹으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제 반말하기도 어렵고요. 아 그런가요? 네. 대통령 되면 사석에서도 친구했었는데 뭐 제명하다가 이 대표님.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됐을 때 그때 이제 말을 높였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편하게 이야기하다가 그리고 대통령 후보 끝난 다음에 또 다시 말을 낳았는데 편해졌는데 또 다시 당 대표가 됐으니까 예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참 피곤합니다 이게. 아니 올리다가 대통령 선거 끝나면 다시 말을 내렸습니까? 네. 그것도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서로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뭐 대통령 후보 됐을 때는 각박하네요. 아니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됐으니까 예우를 해주겠다 해서 말을 이제 높이기로 했고
이제 당대표가 됐으니까 또다시 또 예우를 높여줘야죠. 평의원 때하고는 틀리니까요. 평양 때 틀리니까. 참 이 정치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오선 의원이지만 네. 초선 의원한테 이제 말을 올려야 근데 되는. 이제 중요한 것은 예. 이제 제가 어제 이재명 당대표 보면서 어젯밤에 그 생각을 했어요. 한 인간의 삶이 이렇게 소설 같을 수가 있을까? 드라마틱하다. 대한민국 어느 정치인도 이렇게 만화 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소년공부터 검정고시 대학 가고 변호사 생활하고 그다음 시장하고 도지사 되고 예. 지난해 대통령 후보까지 그리고 올해 또다시 국회의원 되고 야당 대표까지. 야당 대표까지. 야, 정말 제가 15년 일각에서는 네. 이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로를 밟고 있다. 그러니까 대선을 2, 3년 앞두고 당대표가 되고 공천권을 행사해서 당시에는 친문, 이제는 친명 의원으로 차기 총선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확고히 하고 그다음에 대선 후보가 되는. 뭐 거의 아니 겉으로 루트라고 봐야 보면은 되겠죠? 예, 겉으로 보면은 패턴이 똑같죠. 예. 예,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많이 틀릴 거라고 봅니다. 예, 문 대통령 어떻게 같은 틀릴까요? 경우에는 주위 참모들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측면이 큽니다. 친문이 옹립했다면 네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그 스타일이 어떤 그립이 강한 장악력이 강한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반면에 이재명의 리더십은 아주 강한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쫙 이제 빨려 들어오는 것이죠. 예. 예, 그런 면에서 상당히 차이고 이제 문제는 앞으로 당대표 기간 동안에 성공하게 되면은 내년 총선도 우리가 성공하고 예. 그다음에 대선도 성공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국민들의 그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당대표를 실패하게 되면은 총선, 대선 모조리 우리가 또 실패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이번 당대표는 이게 마냥 좋은 것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로서는 양날의 칼이다.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러한 좀 엄중한 예. 아주 긴장된 그러한 지금 오히려 상황으로 진입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과가 드러나게 되니까요. 실패하면 뭐 대선도 어렵게 되는 그런 거니까. 당장 이재명 내년 의원. 총선부터 저희들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일단 최고위원회 구성도 보면요. 저희가 지금 그래픽이 좀 준비가 됐는데요. 최고위원회 정청래 의원, 고민정 의원, 박찬대 의원, 서영계 의원, 장경태 의원. 물론 이 중에 박찬대 의원은 나만 친명이고 나머지는 그냥 뒤에 합류한 분들이다라고 오늘 한 인터뷰에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정 의원을 제외하고는 다들 친명계로 넓게 보면 분류가 되기 때문에 친명 중심으로 가고 있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도 얘기가 되고 국정조사도 얘기가 되고 이른바 친명으로 불리는 세력들이 너무 강경해서 민심과 동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친명이라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어떤 민심 등 위에 타 있다고 보거든요. 예. 네.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국을 신설했고 또 표절의 논문을 표절 아니라고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는 지금 뭐 전혀 수사도 제대로 받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공정과 상식이 윤석열 정부에서 표방은 했지만은 그 기치가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심이 지금 등을 돌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등 돌린 민심 위에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일련의 그 친명이라고 하는 분들, 저는 친명이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좀 더 개혁파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 뭐 당내도 항상 이제 개혁파가 있고 또 수구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친명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개혁적인 목소리고 그 개혁적인 목소리는 민심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저기 보이는 이제 당선자들 중에서 박찬대, 서영교, 정청래 저 세 분은 이제 50대거든요. 예. 그리고 고민정 의원님이 40대고 장경태가 30대거든요. 이번 이재명의 당대표 당선은 민주당의 세대 교체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대표로 나옴으로써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당에서는 세대 교체가 자연스럽게 돼 버렸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주류 교체도 돼버렸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민주당 내 고질적인 예. 암덩어리와 같은 썩은 뿌리와 같았던 개파 청산이 일거에 해소되었어요. 개파 청산이라고 하면 민주당에는 한 10개 정도의 크고 작은 이런저런 그런 이제 개파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SK계도 있었고, 네, 친노, 친문, SK계, 민평년계, 민평년 뭐 이런저런 뭐 이름도 잘 기억 안 이 나는. 개파들이 다 없어지고 친명으로 다 친명은 아니죠. 아. 네, 이제 이재명 시대가 지금 이제 된 겁니다. 그것을 굳이 뭐 친명이라고 언론에서는 표현을 하지만은 예. 저는 비주류가 주류가 된 이 이제 새로운 우리 대한민국 이 정치의 새판이 열리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볼 때 10년 동안은 이재명의 시대가 계속될 것이다. 그 10년 속에 이재명의 시대라고 표현하시면 친명보다 더 센 표현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이재명 위로 10년 동안 이재명을 대체할 적어도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런 예. 리더가 없고요. 또 이재명 아래도 보더라도 지금 50대에서 이재명을 대체할 만한 그런 이제 리더십 가진 인물이 없어요. 지금 그렇기 화면에 때문에 나오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양산 평산마을에 가서 예방을 했는데요. 물론 이런 모습들은 친문을 다 끌어안아서 이런 메시지가 되겠지만 이른바 이번 경선에서 보면 친문들은 반발도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른바 개딸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너무 과격한 쪽을 끌고 가고 있다라는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주류,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과정에서 예. 구주류의 저항이라고 보는데요. 이번에 구주류의 저항이 있긴 있었지만은 20년 전에 동교동계가 예. 노무현을 향한 저항이라든지 거부감에 비하면 이거는 조직 지혈에 해당된다고 보고요. 세대 교체에서 네, 시대 교체에서 그렇죠. 있을 수밖에 네.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오늘 주류 교체에서. 이재명 당대표 첫 행보로서 저 문재인 대통령을 뵈러 간 이게 일종의 당내 통합의 이미지거든요. 상당히 좋은 메시지를 던지고 좋은 그림을 보여줬다고 보고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영수회담 제안한 거. 회담을 제안했지 않습니까? 이거 역시도 그 통합의 리더로서 좋은 아젠다를 던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내를 통합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고 또 전체 정치를 통합하기 위한 통합의 메시지로서 또 윤석열 대통령 영수회담도 제안하고 이런 통합의 첫 걸음은 아주 잘한 메시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신임 당대표의 친구. 지만 이제 말을 올리는 안민석 의원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부회의가 이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5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